미국 이민국이 한국 노동자 300명을 전격적으로 구금한 사건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관계 전반을 흔드는 대형 충격파였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을 급습해 전문 기술 인력들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경악했고 전 세계 언론이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 일자리와 세수를 창출해왔는데 미국은 오히려 믿을 수 없는 배신으로 응답한 셈이었습니다. 현지 조지아 주민들조차 숙련된 한국 인력들이 잡혀가자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며 공장이 멈추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는 비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인들을 가르쳐야 한다 라는 황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배터리, 선박 건조, 반도체, 컴퓨터 기술 등 한국이 앞서 있는 분야의 노하우를 미국인에게 전수하라는 요구였는데 이는 사실상 기술 발주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한국의 숙련된 기술자가 현지에서 바로 투입되어 성과를 내는 반면 미국인 인력을 처음부터 교육해 전문화시키려면 최소 3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임금 수준도 한국 인력보다 2~3배 이상 비쌉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양성한 미국 인력이 곧바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로 이직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즉, 교육비와 시간만 낭비하고 기술력은 정작 산업에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숙련공 양성 후 이직률은 수십 %에 달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단속은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민법 위반자를 추방할 경우 통상적으로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한국 측이 전세기를 마련해 송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작전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부터 미국 이민국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작전을 기획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독일과 일본 기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비자 인력을 활용해왔지만 유독 한국 기업만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삼성, LG, SK 등 미국 현지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온 기업들이 핵심 기술 인력을 잃으면서 공장이 올스톱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비자 취득으로 미국에 파견된 기술자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라야 했고 현지 하청업체들도 인력 파견을 전면 취소하면서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전문가들의 강제 추방이 미국 내 재입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추방 기록이 남으면 비자 재발급 자체가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규모로 건설 중인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장기간 가동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인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쌓아온 신뢰와 안정적 생산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미국이 한국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을 담아 기획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술과 일자리를 동시에 빼앗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불합리한 처사에 반발한 한국 사회의 여론은 차라리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편이 낫다라는 결론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을 철수하고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자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결코 안전한 투자처가 아님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신뢰 부족은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향후 글로벌 생산 거점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심의 투자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변화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구호와 달리 실제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현실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10년간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보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인건비만 비교해도 미국은 최소 2배 이상이었으며 각종 세금과 규제, 노조 문제까지 겹쳐 실제 부담은 한국 내 생산 대비 최대 47%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보조금 축소, 규제 강화,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기업들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를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의 골조는 모두 완성되었고 중요한 장비 투입만 남은 상황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 정부의 태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며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한국 기업에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사실상 불리한 게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자국보다 몇 배나 많은 비용을 미국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몰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현대차그룹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조지아, 애리조나 등 미국 각 주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인력 문제와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충분히 많이 해왔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 기업 내부에서 미국 추가 투자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불확실성이 한국 기업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시절에 급변하는 정책,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진 일관성 없는 기조, 그리고 언제든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인식은 재계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정부, 조건을 수시로 바꾸는 제도, 그리고 이민당국의 무리한 단속까지 겹치면서 미국은 위험한 투자처, 라는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조차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관세 폭탄 발언 등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소였습니다. 당장은 막대한 투자를 철회하기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점차 미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동남아, 심지어 인도까지도 새로운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인건비와 세제 혜택에서 미국보다 훨씬 유리하고 지리적으로도 북미 시장에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동남아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내수 시장과 더불어 한국 기술의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은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당장 모든 투자를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회계상 손실로 남기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프로젝트를 최소한으로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추가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유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해 수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차피 미국 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손해라고 지적합니다. 관세 25%를 물더라도 한국 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편이 더 싸게 먹히고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 기술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인력을 보호하며 국가 전략 산업을 자국 내에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이익이 큽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도 미국의 불합리한 규제와 정치적 계산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재계는 이제 미국 중심 전략에서 다변화 전략으로 갈아탈 명분과 동력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을 넘어 곧 다가올 군사기술 협력의 지형 변화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군사기술 협력과 방산 수출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과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참여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에 참여했지만 분담금 미납과 핵심 기술 이전 요구로 갈등을 빚었고 사실상 탈퇴 직전까지 갔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KF-21 사업에 복귀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국의 전투기 전력이 심각한 공백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유한 F-16은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가동률이 40% 수준에 불과하고 러시아제 수호이-27과 수호이-30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품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날개를 접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새로 도입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는 비행 1시간당 운영 비용이 2만 달러에 달해 유지비가 막대합니다. 기존 F-16 체계와도 호환되지 않아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라팔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국산화율이 68%를 넘는 정비체계 덕분에 장기 운용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KF-21은 이미 초도 비행과 실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까지 갖춘
운용 가능한 기체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한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KF-21 사업 초기부터 스텔스 도료, AESA, 레이더 알고리즘, 비행지어 소프트웨어 등 국가 전략급 기술을 넘겨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심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투입한 기술 인력은 90명 남짓으로 구조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조립 매뉴얼과 공정 단계 일부 데이터뿐이었고 이는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 이번 협상은 오히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절박한 이유로 다시 돌아왔지만 협상 주도권은 철저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새로 체결된 계약에서 인도네시아의 지분은 초기 20%에서 3.3%로 대폭 축소되었고 분담금 역시 6억 달러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은 남아있지만 실질적 통제권은 한국에 집중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KF-21이 미국 ITAR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지만 향후 롤스로이스 같은 유럽 엔진이나 한국산 터보팬 엔진이 탑재된다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동 국가 등 다양한 잠재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미국의 정치적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은 KF-21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뒤늦게라도 한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전투기 전력은 붕괴 직전이고 다른 대안은 모두 비용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제 라팔은 유지비가 너무 높고 터키산 카안 전투기는 아직 양산과 실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F-15EX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도입하는 순간 미국의 군사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다시 KF-21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현금이 아닌 현물 납부 방식을 제안하더라도 기술 이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협상 주도권을 단단히 쥐고 있다는 방증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복귀는 한국에게 손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48대 규모의 수출 계약은 단순히 매출 6조 원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세안과 중동 시장으로 이어지는 수출 도미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생기면 비슷한 군사 운영 환경을 가진 다른 국가들도 KF-21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초기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그 증명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이 KF-21을 통해 확보해야 할 전략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은 단순히 48대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항공기 판매자가 아니라 플랫폼을 설계하고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종합 방산 솔루션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 자산 보호와 운영 지휘권 확립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고 지분을 축소했지만 한국은 핵심 기술을 단 한 번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AESA 레이더, 비행제어 알고리즘, 스텔스 도료, 전자전 체계 등은 여전히 한국 독점 기술로 남아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공동 개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0% 한국 주도 체제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과 정비체계, 부품 조달권 모두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 위험은 최소화됩니다. 둘째, 수출 교두보 확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아세안 시장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KF-21을 운용하게 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유사한 작전 환경을 가진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KF-21을 도입 대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져 동남아 전체를 한국산 전투기로 물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ITAR 규제에서 벗어나는 독립적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산 파워팩 전환이나 한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 국산화 수준을 넘어 수출 자율성과 전략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엔진 자립은 장기적으로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글로벌 맞춤형 FMS, 해외 군사 판매, 체계 확립입니다. 한국은 KF-21을 단순히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의 예산 상황과 운용 환경에 맞는
훈련 정비,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식 FMS를 대체할 한국형 모델로 동남아 중동 국가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 공군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국산화된 정비 시스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은 경쟁국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강점입니다. 다섯째, 방산산업 생태계의 도약입니다. KF-21 수출은 단순히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만의 이익이 아닙니다. 항공, 전자장비, 레이더, 엔진, 소재, 정비, 훈련 등 수십 개 분야에 걸친 국내 방산 기업들이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규모가 6조 원 이상이라면 연관 산업에 파급되는 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기술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인 것입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 독립, 수출 자율성, 비용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4년 동안 분담금을 미납하고 협상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KF-21이 그들에게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교묘하게 설계했고 양보하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판을 주도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날아오르는 일뿐입니다. 한국은 중동과 아세안을 넘어 유럽과 남미까지 KF-21 수출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압박과 불확실성을 피해 다변화된 전략을 추구하며 방위산업 독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협상 과정을 통해 한국이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을 지키고 주도권을 쥐며 자율성을 확보한 자만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KF-21 인도네시아 계약은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위기를 돌파구로 바꾸어낸 한국의 선택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